한남동 언덕 위 오래된 저택이 새벽 안개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집은 6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왔죠. 외벽의 담쟁이 덩굴은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안고 있고 대문 옆 우체통엔 여전히 종이신문이 꽂혀 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이 집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윤강호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5의 나이에도 그의 하루는 정확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회색 가디건을 걸친 뒤 거실로 내려가 조간신문을 펼쳤죠. 종이 넘기는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라는 자식들의 권유를 그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종이의 감촉, 잉크 냄새, 그리고 활자의 무게감. 그것들이 그에겐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엔 커다란 장식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88 올림픽 기념 접시가 놓여 있고 IMF 시절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새 작성했던 비상 메모가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옆엔 낡은 새마을 금고 통장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죠. 그 통장 속엔 젊은 시절 한 푼 두 푼 모아 회사를 일으켰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윤강호는 그 물건들을 보며 종종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말과 마음은 달랐습니다. 요즘 들어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재산 분배 문제로 자식들이 들끓고 있었죠. 둘째 아들 윤기호는 매일같이 증여세 계산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선대의 뜻이 어쩌니, 지분 구조가 어쩌니 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막내딸 윤지수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강남 재개발 부지의 권리 귀속을 따지고 법무팀을 대동해 서류를 검토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윤강호는 신문을 덮고 천천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사이 낡은 서랍을 열자 먼지가 살짝 일어났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죠. 그 중에서도 그가 꺼낸 건 작고 네모난 삐삐였습니다. 화면은 이미 꺼진 지 오래지만 그는 그걸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장남 윤도현의 것이었습니다. 윤도현. 그 이름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 서랍 안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찍은 사진이었죠. 붉은 티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도연의 모습. 그때 도연은 37이었습니다. 회사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했고 약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윤강호는 종종 그런 아들이 답답했습니다. 왜 사업에 집중하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느냐고 나무라곤 했죠.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도연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사람. 도연은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윤강호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죠. 그저 철없는 소리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윤강호는 삐삐 옆에 놓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구씩 공중전화 카드였습니다. 뒷면에 희미하게 번호가 적혀 있었죠. 이 카드를 보면 도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회사보다 저 좀 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고였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고 도연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윤강호는 정작 아들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고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아버지, 회사보다 저 좀 보세요. 윤강호는 공중전화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플라스틱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내일은 재산분배 회의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의 계산을 들고 올 것이고 그 자리는 또 한 번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윤강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놈이 살아 있었다면 이 난리는 없었을 텐데. 중얼거린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뜰 것입니다. 윤강호는 서재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신문을 접어 정리하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찬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는 장식장 속 물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엇인가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비었는지 그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 아니, 오늘부터 그는 무언가와 마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산분배회의 하루 전, 윤강호는 이른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렸죠. 수원 메탄동으로 가세.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몰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거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세상은 여전히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원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차가 메탄동 언덕길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낮은 주택들과 재개발 예정 현수막이 곳곳에 보였죠.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니 작은 공동묘지가 나타났습니다. 윤강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죠. 도연의 묘소는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주변엔 잔풀이 자라 있었고 바람의 풀들이 일제히 눕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강호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고 윤도현 지묘라고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죠. 향 냄새가 옅게 퍼졌습니다. 도연아? 윤강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내 동생들이 또 싸울 게다. 내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을 잇지 못하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울음은 오래전에 잊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묘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죠. 윤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곳에 온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여자는 윤강호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지만 윤강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윤나영이에요. 윤강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도 윤나영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윤이라는 성을 붙인 것이 신경 쓰였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강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여자는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뒤에 숨어 윤강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작고 까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아이의 손엔 낡은 고무줄 인형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엔 은색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강호의 시선이 그 열쇠고리에 멈췄습니다. 그 모양, 그 색깔,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연이 늘 차에 달고 다니던 열쇠고리였습니다. 은색 금속에 작은 나침반이 달린 그것. 도연은 그걸 행운의 부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고 이후 유품 속에서 그 열쇠고리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난 겁니까? 윤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서진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마지막 날 제게 맡겼어요. 혹시 못 돌아오면 아버지께 전해달라고요. 윤광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연이 마지막 날, 그날 밤 도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윤광호는 그 모든 게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무서웠죠. 사람이 죽고 나면 거짓이 많아집니다. 윤광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맞으세요? 그 목소리에 윤광호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윤광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박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도연 씨와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숨겨야 했죠. 나영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도연 씨는 언젠가 아버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윤광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엔 거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엔 교묘한 거짓이 너무 많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윤광호가 물었습니다.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시든 무엇이든 하십시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세요. 도연 씨가 그렇게 바랐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잔풀이 흔들리고 향 연기가 흩어졌습니다. 윤광호는 아이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열쇠고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 안에서 도연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광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묘소를 내려갔습니다. 박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언덕길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 만남이 무엇을 가져올지 윤광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의 회의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윤광호는 박서진 모녀를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본체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작은 건물이었죠. 정원수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으며 박서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들과 잘 가꾸어진 화단, 그리고 고요함. 이곳은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윤광호는 짧게 말하고 본체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와 재무팀장을 당장 불러오게. 그리고 법무팀도. 1시간 뒤 저택의 서재에는 4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변호사 김상철, 재무팀장 이준호, 그리고 법무팀 소속 2명.
윤강호는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의 묘소에서 만난 여자, 그리고 손녀라고 주장하는 아이. 열쇠고리와 함께 전해진 이야기. 변호사 김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재무팀장 이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속 구조 전체가 달라집니다. 윤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사를 진행하게. 하지만 철저히 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법무팀원 하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국내 공인 검사기관 3곳에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가장 신뢰도 높은 곳으로 의뢰하겠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아들 윤기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변호사까지 부르시고. 윤기호의 목소리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분배 회의를 앞두고 민감해져 있었죠. 윤강호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기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손녀가 나타났다고요? 그것도 아무 근거도 없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윤강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기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엔 정교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즘은 유전자 검사 키트도 인터넷에서 팔아요.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윤강호도 흔들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거짓도 정교해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 맞으세요? 라고 물었던 순간이 막내딸 윤지수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서자마자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와 아이라고요? 지수는 변호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출생신고는요? 병원 기록은 있나요? 보험 수익자 명단엔 올라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현재로선 공식 기록이 없습니다. 지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봐요, 아버지. 하나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건 분명 노린 겁니다. 재산분배회의 바로 전날 나타나다니 우연치곤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윤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슬픔,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죠. 여자를 데려오게 윤강호가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박서진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나영이는 게스트하우스에 남겨두었습니다. 박서진은 내 쌍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며 자리에 섰습니다. 윤기호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서진은 떨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십시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검사에 동의하는 건 당연하죠. 문제는 신뢰성입니다. 검체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요? 어느 기관에서 할 건가요? 박서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사진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남대문 지하상가 사진관에서 찍은 것처럼 보였죠. 사진 속엔 젊은 남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윤도현이었습니다. 여자는 지금보다 훨씬 어린 박서진이었죠. 사진 아래엔 연필로 도연서진이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확인서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병원 이름, 의사 서명, 그리고 날짜. IMF 직후였습니다. 그 시기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숨기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도 없이 이름도 빌려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일단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만 형식상으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윤기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진이야 누구든 찍을 수 있고 서류는 위조할 수 있습니다. 윤강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의 유품 상자를 가져오게. 비서가 창고에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윤강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엔 도연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야구모자, 각진 볼펜, 그리고 작은 지퍼백. 지퍼백 안엔 머리카락 몇 올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그걸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검사하게. 도연의 것이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인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박서진이 자리를 뜨려 할 때 윤강호가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소?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윤강호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나영이는 소파에 앉아 고무줄 인형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나영아, 할아버지가 물어봐도 될까?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떤 냄새였니?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아이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비 오는 날 포장마차 어묵 국물 냄새요. 그리고 왜인지 오래된 차 안냄새. 윤강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냄새, 도연과 자신만 알던 기억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도연은 노량진 포장마차로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승용차 안에서 어묵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 기억을 이 아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택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기호와 윤지수는 번갈아 가며 윤강호를 찾아왔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서진 모녀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윤강호가 신문을 펼쳤을 때였습니다. 경제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재벌가 사생아 논란, 유전자 검사 진행 중. 기사는 짧았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렸다는 뜻이었죠. 윤강호는 신문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찾아내게. 윤강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출처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기사엔 관계자 말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입을 다물었죠. 윤강호는 자식들을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기호가 회의실로 윤강호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고 윤지수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기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미지 타격이 심각합니다. 주식시장이 반응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윤지수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가 전망 차트였죠. 이대로 가면 지분 가치가 7%는 떨어질 겁니다. 하락 예측치예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전체의 문제입니다. 윤강호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그의 인생은 늘 이런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숫자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네.
윤강호는 짧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앞에 낯선 차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엔진을 끄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경비가 이상하게 여겨 번호판을 적어두었지만 조회해 보니 렌터카였습니다. 누가 탔는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게스트하우스 초인종에 쪽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박서진이 문을 열고 그걸 발견했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펜으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이면 끝. 박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나영이가 엄마 뒤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편지예요? 박서진은 재빨리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박서진은 두려웠습니다. 협박인지 회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집안의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나영이를 안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 너머로 본체가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강호는 혼자 외출했습니다. 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 옆 포장마차였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좁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이 냄비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머, 회장님. 오랜만이세요. 윤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묵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국물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큰아들 도련님 생각나시죠? 그분 참 좋은 분이었어요. 윤강호는 대답 대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비 오는 날의 냄새가 났습니다. 도연과 이곳에 와서 술잔을 기울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련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가 어묵을 더 넣어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지키는 사람, 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은 숫자를 지키고 저는 마음을 지킨다고 그러셨죠. 윤강호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 지키는 사람. 도연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일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죠. 윤강호는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오며 윤강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검사를 하겠다고. 이번엔 더 철저하게 공증인 입회하에 독립기관에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윤강호는 문득 도연이 남긴 안전금고가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생전에 개인 금고 하나를 은행에 맡겨두었습니다. 윤강호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열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열쇠 번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강호는 번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차 트렁크 천장에 붙여두었던 은색 열쇠고리. 나영이가 쥐고 있던 바로 그것. 뒷면에 새겨진 숫자들. 그게 금고 번호일지도 몰랐습니다. 윤강호는 차를 세우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은행 금고를 열어야 하네. 도연의 금고 말일세.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번호를 아십니까? 윤강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 것 같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본체 거실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기호와 윤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강호가 안으로 들어서자 윤기호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기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강호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전적 친자관계 불일치. 윤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기호가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역시 사기였어요. 윤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 여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하고요. 하지만 윤강호는 결과지를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검사기관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날짜. 너무 빨랐습니다. 보통 일주일은 걸려야 하는데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이 기관은 어디서 선정한 건가? 윤강호가 물었습니다. 윤기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곳입니다. 신뢰도 높은 곳이에요. 윤강호는 결과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과지와 나영이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맞으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강호가 아직 신문을 펼치기도 전에 윤기호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손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윤기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윤강호는 신문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인가? 윤기호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법무팀에서 준비한 퇴거 요청서입니다.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으니 더 이상 저 여자를 여기 둘 이유가 없습니다. 윤강호는 서류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 너머로 게스트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은행 금고부터 열어보겠네. 윤기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금고요? 무슨 금고 말씀이십니까? 도연이 남긴 금고 말일세. 윤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네. 윤기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윤강호는 은행 귀빈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금고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자판이 달려 있었죠. 윤강호는 주머니에서 은색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나영이가 쥐고 있던 그것을 박서진에게 잠시 빌려왔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숫자를 확인하고 자판에 입력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엔 서류 몇 장과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노트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윤강호는 USB를 꽂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도연의 생일과 공중전화 카드 뒷번호를 조합해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폴더 안엔 음성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아버지께였습니다. 윤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못해드린 말이 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서진이라는 여자를 사랑했고 아이가 생겼어요. 신분 차이 때문에 숨겨야 했지만 저는 그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 아버지가 꼭 손을 잡아주세요. 제가 하지 못한 일을 아버지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음성이 끝났습니다. 윤강호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 7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행을 나와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윤강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기사도 눈치를 채고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윤기호와 윤지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다급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윤지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게이트 경비팀이 저 여자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저항하고 있어요. 윤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지시했나? 윤기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법무팀과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나왔고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서요. 윤강호는 아무 말 없이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정원길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앞엔 경비 2명이 서 있었고 박서진이 나영이를 안고 대문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있었고 무릎이 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윤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경비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퇴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가지 않으려고 윤강호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 바로 그때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손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은행에서 급히 보낸 서류입니다. 윤강호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엔 도연 명의의 금고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봉된 또 다른 봉투엔 유전자 검사 의뢰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연이 생전에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관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죠. 서류 말미엔 도연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세요. 윤강호는 천천히 나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다쳤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윤기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이건 감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강호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사를 다시 한다. 윤지수가 반박했습니다. 또요?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네. 윤강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관리하겠네. 공증인과 변호사 입회하에 국립병원에서. 윤기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저희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윤강호는 대답 대신 나영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이의 까진 무릎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무릎에 대주었습니다. 괜찮겠니? 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내 손님이네. 함부로 대하지 말게. 그리고 윤기호와 윤지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가세. 할 이야기가 있네. 회의실로 돌아온 윤강호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죠. 윤기호와 윤지수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검사기관을 누가 선정했나? 윤강호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윤기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신뢰도 높은 곳으로요. 윤강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비용은 누가 지불했나? 윤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사 법무팀 예산에서 처리했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윤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계 내역을 가져오게. 지난 한 달치 법무팀 지출 내역 전부. 1시간 뒤 회계팀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윤강호는 항목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특정 항목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외부 검사 기관 컨설팅비.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수취인 계좌를 확인하니 법인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이 계좌는 누구 것인가? 윤강호가 물었습니다. 회계팀장이 장부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개인 계좌입니다. 윤강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구 계좌인가? 회계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기호 상무님 명의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윤기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려고 임시로 받아둔 것뿐이에요. 윤강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검체 바꿔치기를 했나? 윤기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단지 회사를 지키려고. 윤강호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회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해쳤다면 그건 지키는 게 아니네. 윤지수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저 여자가 나타나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워졌는지. 주가도 떨어지고 언론도 들끓고.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강하게 대응해야 했어요. 윤강호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족을 지킨다고? 너희가 지키려는 건 가족이 아니라 돈이었네. 그의 목소리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윤기호와 윤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강호는 회의실을 나와 본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서가가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곳엔 30년을 함께한 가사도우미 김말순이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윤강호가 불렀습니다. 김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윤강호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7년 전 일 기억하나?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날 말일세. 김말순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날 도련님이 머리카락을 자르셨죠. 윤강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머리카락을요? 김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일지를 쓰거든요. 김말순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도련님이 그날 오셔서 가위를 빌려가셨어요. 머리카락을 몇 올 자르더니 작은 봉투에 넣으셨죠.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김말순이 수첩의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도연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나중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다고. 윤강호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도연의 필체가 아니라 김말순의 필체였지만 그 내용은 생생했습니다. 검사 때 쓴 머리카락이 윤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뀐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사람 것이었을 수도 있겠군. 김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생각엔 다시 제대로 검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국립대병원 법의학센터에 연락하게.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것이네. 이번엔 체열, 체모, 점막까지 3중으로 채취하고 공증인과 변호사, 병원 윤리위원까지 모두 입회시키게. 며칠 뒤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윤강호는 직접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박서진과 나영이도 함께였죠. 나영이는 긴장한 얼굴로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을 거예요. 금방 끝나요. 체열이 끝나고 윤강호는 나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했구나. 아이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윤강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윤강호는 나영이와 박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같이 갈 곳이 있네. 그가 향한 곳은 중고등학교 앞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비닐 의자가 놓인 소박한 곳이었죠. 윤강호는 김밥 한 줄을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김밥을 써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김밥이 나오자 윤강호는 나영이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보렴. 나영이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윤강호는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나영이가 김밥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어른 말고 다정한 어른이요. 그 대답에 윤강호는 오랫동안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평생 무서운 어른이었다. 회사를 지킨다며 사람을 놓쳤고 권력을 유지한다며 따뜻함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밤 윤강호는 서재에 앉아 재산 분배 초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그는 백지를 꺼내 새로운 구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돈.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택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윤기호와 윤지수는 평소처럼 드나들지 않았고 언론도 더 이상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죠. 윤강호는 매일 아침 게스트하우스로 나영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꽃 이름이 뭐예요? 나영이가 물으면 윤강호는 성의껏 대답했습니다. 동백꽃이란다. 겨울에도 피는 꽃이지.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병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가족회의를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강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는 모두가 모였습니다. 윤강호, 윤기호, 윤지수, 변호사, 재무팀장, 그리고 법무팀. 박서진은 게스트하우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영이도 함께였죠.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0시 정각 국립대 병원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봉인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사는 3중 검증을 거쳤고 공증인과 윤리위원회 감독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검체 오염이나 조작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병원장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검사자 윤나영과 고인 윤도영 간의 유전적 친자 관계는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일치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윤기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고 재무팀장은 메모를 멈췄습니다. 병원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치 확률은 99.99%입니다. 윤나영 양은 고인 윤도현 씨의 생물학적 자녀가 확실합니다. 윤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윤기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억지 프레임입니다. 첫 번째 검사는 불일치였어요. 병원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검사 기관에 문의한 결과 검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출된 머리카락이 고인의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회계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자금 흐름 조사 결과입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외부 검사 기관으로 흘러간 컨설팅비, 그리고 윤기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들이 빨간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윤기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윤강호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윤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었네. 나는 회사를 지킨다며
사람을 놓쳤고 너희도 나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 그는 돌아서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뀔 것이네. 그리고 새로운 분배안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그것을 받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도연의 이름으로 도연재단을 설립합니다. 저소득층 아동 의료 및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초기 출연금은 회장 지분 10%입니다. 윤지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10%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둘째, 윤나영에게는 직접 상속이 아닌 신탁 형태로 교육, 주거, 생활을 보장합니다. 관리인은 독립법무법인과 재단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박서진을 견제하는 동시에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셋째, 윤기호와 윤지수에게는 현금성 자산이 아닌 책임이 수반되는 지분과 의결권 제한 조건이 부여됩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권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넷째, 유전자 조작 시도에 연루된 인물은 전원 해임 및 고발합니다. 윤기호가 벌떡 일어났지만 윤강호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해 있나? 윤강호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기호는 입술을 깨물었고 윤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윤강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래된 태엽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오랜 왕국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은 더 이상 혈통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책임과 사랑이 있어야만 진정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강호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박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강호가 말했습니다. 나영이는 내 손녀가 맞습니다. 박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숨기고 견뎌온 무게가 비로소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영이가 엄마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윤강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나영아. 이제 우리는 가족이란다. 며칠 후 초겨울 하늘이 맑게 겠습니다. 윤강호는 박서진, 나영이와 함께 다시 수원 메탄동 묘소를 찾았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는 발걸음은 처음 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확신과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하자 나영이는 가방에서 작은 별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별이었습니다. 아이는 묘비 한쪽에 조심스럽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대요. 나영이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윤강호는 아이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따뜻한 체온이 번졌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아이의 손. 그 안에서 윤강호는 도연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다정한 어른이 되고 싶구나. 윤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영이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다정해요. 아이의 말에 윤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박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나영이는 윤강호 옆에 앉아 고개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날을 그려보았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본체 벽면에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재단 개소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의 상패들이 빼곡히 걸려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엔 사람을 위한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텔레비전에서 90년대 7080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사도우미 김말순이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집이 집 같네요.
김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은 오랫동안 권력의 성이었습니다. 차가운 명령과 계산만이 오갔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윤강호는 나영이와 박서진을 본체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긴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김말순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소박한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많이 드세요. 윤강호가 나영이 앞에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보며 감사합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강호는 도연을 떠올렸습니다. 도연도 어렸을 때 저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강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엔 도연의 공중전화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윤강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남긴 아이와 그 엄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나도 배웠다. 늦었지만 사랑은 결국 사람을 남긴다는 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옳았어. 회사보다 사람이 먼저였고 권력보다 마음이 중요했지.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구나. 녹음을 마치고 윤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도연과 함께 별을 보며 소원을 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도연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아마도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윤강호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나영이의 입학 설명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서진과 나영이를 데리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학부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윤강호는 나영이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입학 절차와 준비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강호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평생 회사 회의록만 적던 그가 이제는 손녀의 학용품 목록을 적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 나영이가 윤강호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가는 거 무섭지 않아요? 윤강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무서울 수도 있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항상 옆에 있을 거란다. 나영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윤강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불렀습니다. 윤강호는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듣는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강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고. 숫자보다 사람을, 권력보다 사랑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도연이 걸었던 길을 이제는 자신도 함께 걷겠다고. 저녁 무렵 윤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영이는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한 집을 그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우리 집이에요. 아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윤강호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집 앞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나영이. 하늘엔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별은 아빠예요. 나영이가 설명했습니다. 윤강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랑은 결국 사람을 남긴다. 도연은 떠났지만 나영이라는 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윤강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강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내가 남긴 선물을 잘 지키마. 별은 대답 대신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 빛 아래 한 노인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